네, 363쪽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절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등기를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출제가 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한 B4 용지, 아니 B4가 아니라 A4 용지 한 페이지 반 정도에 다 해결이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이 각종 권리에 관한 내용을 숙지를 못한 상태여서 설명을 드리긴 좀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권은 세 개의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그 중에서 일부 권능을 떼어내서 다른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만들어서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설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갑을 설정자라고 부르고요. 이 을을 권리를 취득한 자라고 해서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이때 갑이 사용수익 권능을 떼어서 을에게 일정한 권리를 만들어줄 수 있죠. 사용수익 권능으로 구성된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그렇죠. 그래서 갑은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을에게.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 플러스 지상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지상권을 취득하겠죠. 을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과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또한 지역권도 설정해 줄 수 있죠. 지역권 설정자가 될 테고 을은 지역권자가 될 겁니다. 물론 이때도 지역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지역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지역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을은 지역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또한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을은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임차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등기가 필요한 물건이 아니죠. 채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임차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을은 임차권을 취득하고요. 설정 등기까지 하게 되면 임차권의 대항력이 발생을 할 겁니다. 또한 이 을은 임차권을 취득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하게 되면 을은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권리들이 설정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는 경우 있겠죠. 그렇죠. 물건은 등기를 갖춰야지만 취득할 테고 채권은 등기를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을 할 겁니다. 따라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는데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불러요.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들.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들,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들. 요 세 가지 권리는 공통점이 뭐죠?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전부도 설정할 수 있지만 일부도 가능하죠. 맞아요. 따라서 신청 정보에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범위. 왜 범위를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느냐면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니까 신청 정보에도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범위를. 용익물권은 공통점이 뭐죠? 부동산 전부도 가능하지만 일부도 가능하죠. 그러면 그 범위를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부일 때는 전부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일부일 때는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인지를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지상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그 목적도 기록해야 됩니다.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지상권 설정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또는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 토지 위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목적이 있어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목적, 수목의 소유목적.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목적인지 아니면 수목의 소유목적인지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 등기부에도 반드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권도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범위. 아니, 범위가 아니라 목적. 네, 목적. 목적. 졸았네. 네? 목적 아니에요. 네. 이 지역권은 종류가 여러 개 있죠. 용수지역권 뭐죠?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한 지역권. 통행지역권은 뭐죠?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조망지역권, 조망을 위한 지역권. 이렇게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을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용수지역권이라고 한다면 용수, 조망지역권이라고 한다면 조망, 통행지역권이라고 한다면 통행. 이렇게 목적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또한 이 지역권은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죠. 따라서 승역지 등기부에는 유역지를 표시해야 되고 유역지 등기부에는 승역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니까 유역지, 승역지를 표시해야 돼요. 승역지 등기부에는 유역지를 표시해야 되고 유역지 등기부에는 승역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전세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전세권은 목적이 따로 없습니다. 전세권은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예요. 용도에만 따르면 아무 목적으로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전세권이라는 권리입니다.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니까 용도에 따르기만 하다면 아무 목적이나 다 사용 수익이 가능해요. 따라서 전세권은 목적이 따로 없습니다. 목적은 따로 없어요. 하지만 전세권이란 말 자체가 이 전적으로 세 들어 살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인데 이 세자는 돈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이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라고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신청정보와 등기부에는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목적은 따로 없지만 전세금은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또한 임차권은 가장 중요한 게 차임입니다. 차임, 월세. 여기서 이 차자, 아니요. 여기 임자가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이 오고 가야지만 임차권이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임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법에서 공부하셨겠지만 단기 임대차라는 게 있죠.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건 채권에 불과하니까 처분 권한, 처분 능력이 없는 자가 단기 임대차를 설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처분 권한, 처분 능력이 없다는 뜻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그냥 임대차는 차임,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등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월 달에 개정이 돼서 8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요. 이 임차권도 예전에는 차임과 처분 권한, 처분 능력이 없다는 뜻, 그것만 기록했는데 지금은 범위도 기록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올해 출제가 될 겁니다. 법이 개정이 됐다는 겁니다. 임차권도. 그래서 임차권도 범위가 반드시 신청정보와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범위. 올해 출제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범위. 옛날에는 범위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범위도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경우에는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담보물건이니까. 그래서 담보물건은 원칙적으로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을도 자신이 가진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병에게 일정한 권리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설정자가 될 테고 병은 권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설정해 줄 수 있냐면 지상권자는 다른 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에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병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느냐면 병은 지상권이 붙은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이를 지상권부 저당권이라고 하는데요. 붙자가 붙일 붙자예요. 지상권에 붙은 저당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도 돈을 빌리고서 이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은 전세권부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저당권자도 질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취득하는 권리의 이름은 뭐냐면 저당권부 채권 질권을 취득합니다. 이 채권은 피담보 채권을 얘기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소유권자가 설정해주는 저당권, 이를 소유권부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설정해주는 저당권, 지상권부 저당권이라고 부르고요. 다 민법에서 하시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설정해주는 저당권을 전세권부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저당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부 저당권, 소유권을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 설정해주는 경우를 소유권부 저당권,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를 전세권부 저당권,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를 지상권부 저당권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99%예요. 그리고 이게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어서 이거는 보통 이거를 생략해서 그냥 저당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저당권이 바로 요거예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도 마찬가지인데 근저당권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유권부 근저당권, 지상권부 근저당권, 전세권부 근저당권. 근저당권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뭔지는 아시죠? 들어는 보시지 않았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근저당권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부 근저당권, 지상권부 근저당권, 전세권부 근저당권. 근데 이게 99%라서 이거는 생략해서 그냥 근저당권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는 정식 명칭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보물건이죠. 다 담보물건입니다. 따라서 등기신청 정보에 뭘 기록해야 될까요?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액.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액.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액. 이거를 신청 정보와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것도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요거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권리의 표시. 요거. 이거는 구태여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원칙이니까. 하지만 담보로 제공되는 그 권리도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거. 여기에 이런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리느냐?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죠. 그럼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할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저당권의 이름이 뭐라고요? 소유권부 저당권이에요. 소유권을 담보로 제공해 줬으니까 소유권부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을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채권의 변제기는 아직도 1년이나 남았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기간이 남았으니까. 이때 이 을은 이거를 가지고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 5억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합니다. 이때 을이 병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질권을 만들어줍니다. 질권 설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질권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질권의 뜻은 뭡니까?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 이게 질권이에요. 보통 전당포 사장님이 뭐 돈 빌려주고 100만 원 빌려주고 채무자로부터 금반지, 휴대폰 또는 뭐 사진기 이런 걸 인질로 받죠. 그걸 질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질권은 요 인질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인질이 동산일 때는 동산질권, 인질이 권리일 때는 권리질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 있는데요. 이 동산질권은 동산이니까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권리질권은 요 권리가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무채재산권이 될 수도 있고 다만 가장 많은 게 채권이에요. 채권이 90%입니다. 그래서 이걸 채권질권이라고 불러요. 채권질권. 그럼 이 채권질권은 뭐냐면 이게 바로 채권질권입니다. 이 채권을 인질로 병에게 만들어주는 거. 이걸 채권질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병은 5억 원을 빌려줬으니까 5억의 채권이 발생했겠죠. 맞아요. 5억을 빌려줬으니까. 그 다음에 5억의 채권, 그 다음에 10억의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걸 채권질권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질권. 10억 원을 인질로 만들어줬죠. 그렇죠. 그래서 병은 10억의 채권질권을 취득하는데요. 문제는 이 채권이 인질로 넘어갈 때 저당권도 따라서 인질로 넘어갑니다. 이걸 민법에서 뭐라 그럽니까? 혹시 수반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반성. 그래서 채권이 인질로 넘어갈 때 저당권도 수반해서 인질로 같이 넘어가게 돼요. 그럼 병이 취득하는 이 채권질권은 뭐가 붙어있는 채권일까요? 저당권이 붙은 채권질권이 됩니다. 이를 저당권부 채권질권이라고 불러요. 저당권부 채권질권. 이건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니까 주등기. 이건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니까 부기등기를 합니다. 저당권이 등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당권부 채권질권은 부기등기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부기등기. 그래서 이 권리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권리의 표시. 그래서 이게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 정보와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는 내용인데요. 이 붉은색은 출제 영수입니다.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올해 특히 출제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올해 출제가 예정되어 있어요. 좀 꼭 기억해 두십니다. 되셨을까요? 되셨겠죠? 그 내용이 이제 요걸 좀 기억해,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거니까 보시고, 나머지 것들은 출제되는 것만 민법 지식이 좀 숙지되시면 출제가 되는 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면, 여기서 하나 더 보실게. 만약에 질권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뭘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냐면, 이때 질권 설정이 아니라 담보권 설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을이 병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병이 취득하는 권리는 10억 채권 질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10억 채권 담보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채권 담보권이라고 불러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민법에서? 안 들어보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병이 취득하는 권리는 10억의 채권 질권을, 저당권부 채권 질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을이 병에게 질권을 설정해 줄 때는 병은 저당권부 10억 채권 질권, 담보권을 설정해 줄 때는 저당권부 10억 채권 담보권. 두 개 다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질권 설정 이렇게 등기하고, 이거는 담보권 설정 이렇게 등기부에 등기를 합니다. 다 민법에서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 내용이 382쪽에
채권, 담보권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개념만 아시면 돼요.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384쪽의 임차권은 나중에 보실 거고요. 쭉 넘어가십니다. 쭉 대지권은 예전에 했던 거고요. 쭉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 교재가 양이 참 많죠. 그래서 397쪽을 가겠습니다. 이제 뭘 보실 거냐면 397쪽에 각종 등기 절차 보실 건데요. 각종 등기 절차. 여기서 주로 볼 게 뭐냐면 변경 등기가 주로 나옵니다. 변경 등기. 이 변경 등기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협의의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로 나눠집니다. 이걸 협의의 변경 등기라고 하니까 이거를 광의의 변경 등기라고 부를 겁니다. 광의의 변경 등기 안에는 협의의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이 변은 요거는 보통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광의의 변경 등기 안에는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변자는 변화할 때 그 변자고요.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일부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변화가 생겼으면 등기부도 변화된 부분은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고칠 경자예요.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 중에서 일부 변화가 있어서 그 변화에 맞춰서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를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변은 변화할 때 변자고 경은 고칠 경자입니다. 이때 하는 등기를 변경 등기라고 부르고요. 경정 등기는 고칠 경자와 바로잡을 정자를 써요. 경정 등기라고 부르는데요. 등기부에 기록될 때 처음부터 잘못 기록할 수도 있죠. 그 잘못 기록된 부분을 고쳐서 바로잡는 등기. 잘못 기록된 부분을 고쳐서 바로잡는 등기. 바를 정자입니다. 바로잡는 등기. 이를 경정 등기, 경정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를 지금부터 보실 거예요. 여기 부동산이 존재하고 이 부동산에 관해서 권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해야 됩니다.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되면 이제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해야 되겠죠.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를 할 겁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되는 정보는 먼저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죠. 맞아요. 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겁니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이 두 개니까 뭐가 있습니까? 건물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이 건물의 표시는 뭐가 있습니까? 소재, 대지 지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이 있을 겁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을 겁니다. 또한 권리에 관한 정보도 공시를 해야 되죠. 권리에 관한 정보도 공시가 돼야 되는데 권리에 관한 정보는 그 종류별로 그 내용들을 기록해서 공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종류별로 내용들을 기록을 할 거예요. 또한 이 권리에 관한 종류뿐만 아니라 권리에 관한 내용도 권리에 관한 종류뿐만 아니라 권리자도 기록해야 되죠. 권리자. 등기부에 권리자로 기록된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명의인이라고 불러요. 이 등기명의인도 표시사항은 기록을 해야 됩니다. 등기명의인도 표시사항은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등기명의인 표시라고 부르는데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될 겁니다.
이때 기록이 될 때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서 공시를 해야 될 겁니다. 이때 권리의 종류는 뭐가 있죠? 먼저 소유권. 소유권이 있겠죠. 그럼 소유권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공동 소유일 때는 지분 같은 게 있겠죠. 공유 지분. 이러한 지분들이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갑구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상권, 뭐 지역권, 뭐 전세권, 뭐 임차권 이런 것들은 을구에 기록이 돼야 되죠. 이런 것들은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뭐 존속기간 이런 것들을 을구에 내용으로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뭐 지상권 같은 경우는 지력,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목적, 뭐 범위,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해야 될 겁니다.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권, 임차권 같은 경우는 차임,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저당권도 있죠. 저당권. 저당권도 그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데 뭘 기록해야 될까요? 채무자, 채권의 뭐 변제기, 뭐 이자 이런 것들을 을구의 내용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기록할 때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가 나중에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변화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과 변화가 나타난 부분은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일치하지 않겠죠.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즉 나중에 그걸 후발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일부 불일치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내용이 공시가 되니까 이거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일치시켜줘야 될 겁니다. 이 일치시켜주는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 중에서 일부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변화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변경 등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하는 등기를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또한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다 보니까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를 등기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는데 일부 잘못 기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일부 잘못 기록이 됐다면 그 잘못 기록된 부분은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와 등기부에 기록된 잘못 기록된 부분은 일치하는 겁니까? 불일치하는 겁니까? 이건 불일치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처음부터 이걸 원시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원시적으로 일부 불일치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일치가 발생한 부분, 즉 잘못 기록된 부분은 고쳐서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일치시켜줘야 될 겁니다. 이때 일치시켜주는 등기를 뭐라 부르냐면 처음부터 등기부에 잘못 기록이 됐기 때문에 등기부를 고쳐서 바로잡는 등기, 경정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대로 기록이 됐다가 나중에 일부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변화된 부분을 고치는 등기,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변경등기.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이 돼서 그 잘못된 기록된 부분을 고쳐서 바로잡는 등기, 이를 뭐라 부른다고요? 경정등기. 그래서 이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면 후발적일 때는 변경등기 하는 것이고 원시적일 때는 경정등기 하는 겁니다. 요것만 차이가 있지 다 똑같습니다.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부만 고치는 거죠. 맞습니까? 일부만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등기사항이 이만큼일 때 요만큼만 고치는 겁니다. 요 부분만 고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일부만 고치는 등기. 따라서 이 나머지 부분은 고치기 전과 고친 후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고치기 전과 고친 후는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요것만 고치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은 변화가 없으니까 고치기 전과 고친 후는 동일성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등기관이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 할 때는 동일성이 유지된지 여부를 심사해 봅니다.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면 변경이나 경정 등기로 해결하는 것이고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이때는 기존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에 새로 등기해야 됩니다. 이게 변경과 경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지상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전세권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부 불일치일까요? 전부 불일치일까요? 종류가 달라지고 있죠. 종류가 달라지는 건 전부 불일치로 봅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따라서 지상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전세권 등기를 했다면 이때는 이 전세권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됩니다. 말소 등기한 다음에 지상권 등기를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왜? 동일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달라질 때는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고 기존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에 새로 등기해야 됩니다. 종류가 달라질 때는 동일성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이것도 기출 지분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의 차이점은 후발적이면 변경 등기, 원시적이면 경정 등기. 그것만 차이점이에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경 등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등기부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데 이 내용 중에서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번이 달라진다든지 지목이 달라졌다든지 면적이 달라졌다든지 또는 뭐 구조가 달라졌다든지 이렇게 일부 변화가 나타났을 때 하는 등기가 뭘까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서 그 부분을 고치는 등기가 뭐라고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화가 나타난 부분은 고쳐야 되겠죠. 그걸 뭐라 부르냐면 권리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종류가 달라질 때는 경정 등기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때는 말소 등기한 다음에 새로 등기하는 것이고 내용 중에서 일부가 달라질 때 그때만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이나 주민번호, 주소가 달라질 때도 있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이름이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질 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두 번째, 여기 일부에 처음부터 잘못 기록했다는 겁니다. 잘못 기록된 부분은 고쳐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잘못 기록했다는 겁니다. 고쳐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권리 경정 등기.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했다는 겁니다. 고쳐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등기 명의인 표시 경정 등기. 그래서 경정 등기도 세 가지가 있고 변경 등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출제되는 건 간단해요. 그 출제되는 것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책에는 엄청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다 안 나와요. 출제되는 것만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 표제부에서 할까요? 갑골구에서 할까요? 표제부 등기입니다.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권리에 관한 내용은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죠. 따라서 무조건 언제나 단독 신청입니다. 언제나 단독 신청입니다. 왜?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죠. 이건 권리에 관한 내용이 아니죠. 따라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등기부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명인의 단독 신청입니다. 표제부는 언제나 단독 신청.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뭘까요? 표제부는 기준이 뭡니까? 토지는 지적공보, 건물은 건축물 대장. 공통된 단어를 쓰면 대장입니다. 그래서 대장 증명 정보가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예요. 지난주에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 등기는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소유권 등기 2가지, 표제부 등기 2가지. 소유권 등기,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표제부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멸실 등기. 그래서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 가장 중요한 등기입니다. 대장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제부는. 그 다음에 4번째.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주등기.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 우리 등기법령에서는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 그 다음에 권리변경 등기 출제되는 걸 보시면 첫 번째. 표제부 등기일까요? 갑구을구에서 하는 등기일까요? 갑구을구. 소유권에 관한 변경 등기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을구. 두 번째,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변경, 예를 들어서 전세 금액이 10억에서 20억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전세권 변경 등기 하겠죠. 그럼 불이익이 발생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따라서 공동 신청. 세 번째, 갑이 을에게 전세금 올려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전세금이 곧장 바뀝니까? 아니에요.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권리의 내용이 변경은 변경계약서가 작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변경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가 됩니다. 네 번째,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원칙은 부기등기입니다. 그런데 주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 첫 번째, 표제부에서 할까요? 갑구을구에서 할까요? 네? 소유권자는 어디에 기록되죠? 갑구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어디에 기록되기? 을구에. 그래서 갑구을구에서 하는 등기입니다. 두 번째,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이름 바뀐다고 해서, 주민번호 바뀐다고 해서, 주소가 바뀐다고 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언제나 단독 신청.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뭘까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다 나와 있는 흔한 공문서 하나 있죠. 뭐죠? 주민등록표, 등초번. 주민등록표, 등초번. 네 번째,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됩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 동일성 표현 무슨 등기입니까? 부기등기. 언제나 부기등기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게.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필 등기. 와, 하필 등기의 제한. 요거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유는 아직 여러분들이 소화할 그런 민법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험에 상급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어려운 문제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게. 그래서 오늘은 요거까지만 볼 겁니다. 요거까지만.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부동산이 존재하고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는데요.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1번) 저당권 설정 10억을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그 이후에 갑은 누구라 하지? 병을 할까? 병에게 돈을 빌립니다. 5억 원을 빌려요.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병은 5억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겁니다. 이건 2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2번 저당권 설정 5억 병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여기가 되셨죠? 그렇죠. 이때 갑은 을에게 돈을 좀 더 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한 2억 정도 더 빌려달라고 요구해요. 갑이 을에게. 요 재산적 가치는 한 20억 정도 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 갑은 을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더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억 원을 추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액이 10억에서 12억으로 바뀌겠죠. 그럼 저당권의 내용이 바뀐 겁니다. 나중에. 따라서 무슨 등기할까요?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저당권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저당권 변경 등기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때 요 추가되는 금액이 기존의 요 금액과 같은 순위를 유지시킨다면 추가되는 2억을 기존의 10억의 채권과 같은 순위를 유지시킨다면 이 추가되는 2억도 병보다 선순위가 돼버리죠. 맞아요. 그러면 병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죠.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즉 손해가 발생한 자가 있다면 그 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같은 순위 유지에 대해서 병에 승낙이 있는 경우와 승낙이 없는 경우 둘로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승낙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 추가되는 2억도 10억과 같은 순위 유지시켜도 상관이 없겠죠. 맞아요. 이때 순위가 유지가 될 텐데 순위가 유지될 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일까요? 부기 등기입니다. 그리고 순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승낙이 없다면 순위를 유지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 순위가 유지되지 않을 때 하는 등기가 뭐죠? 주등기, 지등기한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병에 승낙이 있는 경우, 승낙이 있다면 순위가 유지가 될 테니까 그때는 부기 등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합니다. 1번 저당권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라고 공시하고 순위가 유지가 되니까 이 순위를 유지시킬 때 하는 등기가 부기 등기죠. 여기에 붙여서 기록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10억도 병보다 선순위, 추가되는 2억도 병보다 선순위 나눠서 기록할까요? 합산해서 기록할까요? 이것도 병보다는 선순위, 이것도 병보다는 선순위 합산해서 기록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를 기록하느냐면 12억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걸 내버려 두면 22억이 돼버려요. 따라서 이거는 지웁니다. 즉 말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병의 승낙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할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10억을 2번 저당권 설정 5억 병. 이때 병의 승낙이 없는 경우, 병의 승낙이 없다면 순위는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순위는 유지되지 않으니까 무슨 등기할까요? 주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부기등기를 못해요. 주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1번 저당권의 내용을 바꾸겠다라고 공시합니다. 그러면 이때 기존의 10억은 병보다 선순위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것은 병보다 후순위죠. 맞아요. 그럼 이걸 합산하는 건가요? 합산하지 않는 건가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말소할까요? 말소하지 않을까요? 말소하지 않습니다. 왜? 10억 원은 여전히 선순위니까.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있다면 부기등기,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없다면 주등기. 그런데 만약에 병이 아예 없다면 이때는 승낙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죠. 그냥 순위 유지시켜도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언제나 부기등기입니다. 다시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부기등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있다면 부기등기. 승낙이 없다면 주등기.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건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상급의 문제로 출제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와 표제부 등기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애당초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안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셔야 될 건데 415쪽을 보시면 직권 경정 등기라는 게 나오는데 직권 경정 등기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정 등기는 변경 등기와 다 논리가 똑같습니다. 다 공통돼요. 어디 갔어? 경정, 경정, 경정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정 등기 중에서 하나가 좀 기억되셔야 되는데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좀 보셔야 돼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또 해요. 5번 이상 합니다. 경정등기는 언제 한다고 했죠? 그렇죠.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그 불일치된 부분을 일치시켜주는 등기, 이를 경정등기라고 부릅니다.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그 불일치된 부분을 고쳐서 바로잡는 등기, 경정등기, 경정등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이 일부 불일치가 등기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신청인이 신청정보에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공을 하나 빼놓고 100제곱미터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신청정보에. 그러면 등기관은 신청정보에 있는 내용을 등기부에 옮겨 적는 거니까 등기관은 100제곱미터로 기록할 수밖에 없죠. 누가 잘못한 겁니까? 신청인이 잘못한 거예요. 이때는 이 경정등기는 신청인이 고쳐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신청인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경정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청 정보에는 1000제곱미터로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등기관이 등기부에 옮겨 적을 때 등기부에 공을 하나 빼놓고 옮겨 적었다는 겁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등기관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신청인이니까 신청에 의해서 경정등기도 가능하고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고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한 놈이 알아서 고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돼요.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다면 신청,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원시적 불일치가 발생했다면 신청 또는 직권,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이때 이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가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네 가지를 출제합니다. 네 가지를. 첫 번째, 직권에 의해서 경정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지방법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보고할 때는 등기관이 잘못에 의해서 등기관이 알아서 고칠 때는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되는데요. 사전에 보고할까요? 사후에 보고할까요? 일단 잘못된 내용이 공시가 되는 것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친 다음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 보고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즉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통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가 있다면 이때는 그 자의 승낙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승낙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등기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무조건 불가능했습니다. 안 해줬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꾼 겁니다. 옛날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승낙서가 있건 없건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승낙서가 있을 때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신청인에게 또는 신청인이 없을 때는 등기명인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이때 통지는 사전 통지일까요? 사후 통지일까요? 일단은 고쳐놓고 봐야 됩니다. 잘못된 내용이 공시되는 건 짧으면 짧을수록 좋으니까 따라서 사후 통지입니다. 이때 신청인이나 또는 등기명의인이 두 사람 이상일 때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일 때. 이때 전원에게 통지할까요? 한 사람에게 통지할까요? 1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전원에게 구태여 통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 변경 등이나 경정 등기는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근데 이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심사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누구 잘못에 의해서 일부 불일치가 발생한 겁니까? 등기관.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심사하는 거 의미가 없죠. 따라서 이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는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건 5가지인데요. 첫 번째,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직권도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요 4가지. 여기까지 이제 5가지. 이게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직권 경정등기 이거 하나 추가하면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걸 다 보신 거고요. 이제 416쪽에 말소등기부터 이제 보실 건데, 이건 좀 쉬었다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